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 정부의 주요 인사들이 새해를 맞아 신년사를 통해 북한 인권 개선을 기원하고 굳건한 미한 동맹을 강조했습니다. 일본과 타이완 정상도 신년사에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 국방력 강화를 약속하며 권위주의 국가들의 도전에 맞서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첫 소식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줄리 터너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 특사는 1일 BOA에 보낸 음성 메시지를 통해 북한 주민들에게 2025년을 맞아 새해 인사를 전했습니다. 터너 특사는 북한 주민들의 풍요로운 한 해와 북한 인권 개선을 기원했습니다. Greetings to the North Korean people. As we welcome 2025, I would like to send you wishes for a prosperous year. The American people want to see those in the DPRK thrive and benefit from the same opportunities and freedoms as others living around the world. 터너 특사는 또 미국 정부가 북한과 대화하고자 하는 의지를 계속해서 표명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이산가족 소통 채널을 다시 열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억류된 한국인 선교사들과 납북자들, 미송환 국군 포로 문제에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이들의 송환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라샤드 후세인 국무부 국제종교자유대사도 이날 BOA에 보낸 신년 메시지를 통해 북한 주민들에게 안부를 전하고 행운을 기원했습니다. 특히 미국은 모든 사람들의 종교의 자유를 옹호한다고 강조하고 북한의 종교 자유를 위해 헌신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As the United States Ambassador at Large for 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I want to assure you that the United States and our partners remain steadfast in our dedication to promoting and protecting your right to practice your faith freely and without fear.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 대사는 이날 한미 동맹재단에 보낸 신년사에서 미한 동맹의 굳건함을 강조했습니다. 1월 초 퇴임을 앞두고 있는 골드버그 대사는 신년사에서 지난해 12월부터 한국이 겪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미한 동맹은 여전히 굳건하다면서 세계 평화와 자유, 민주적 가치에 등불인 미한 동맹에 기여한 것은 특별한 의미라고 말했습니다. 제이비어 브런슨 한미연합사령관도 신년사에서 새해에도 미한 동맹을 지속 강화하고 양국의 국토를 수호하며 모두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철통 같은 안보 공약을 지켜나가기를 기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타이완과 일본 정상은 1일 신년사를 통해 북한이 제기하는 한반도 위협을 거론하면서 안보 강화 의지를 밝혔습니다. 中国、俄罗斯、北韩、伊朗等威权政体更持续合流，威胁以规则为基础的国际秩序，严重影响印太及全球的和平稳定。 이시바 시게로 일본 총리도 이날 신년사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일본을 둘러싼 국제 정세가 엄중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외교와 국방을 양대 축으로 삼아 일본의 이익을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전직 주한미군 사령관들도 2025년 새해를 맞아 신년사를 통해 미한 동맹의 굳건함을 강조하고 영내 안보 강화를 위한 협력을 다짐했습니다. 한미연합사령관을 지낸 커티스 스케퍼러티 주한미군 전우회 회장은 1일 한미동맹재단과 공동으로 발표한 신년사에서 한미동맹재단과 주한미군 전우회 활동은 평화로운 시기는 물론 도전적인 시기에도 중요하다면서 한국 국민의 강력한 민주주의를 향한 여정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임스 서먼 전 한미연합사령관도 수십 년간 지속된 파트너십은 공유된 가치와 상호 존중, 평화와 안보에 대한 굳건한 헌신의 증거라며 새해에는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연합 방위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월터 샤프 전 한미연합사령관도 신년사에서 미한 동맹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동맹이라고 평가하면서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고 싸워 이길 준비를 갖춘 장병들에게 감사를 전했습니다. 국제 분쟁을 다루는 국제단체가 2025년 새해 북한이 오판에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고 전망하면서 한반도를 주목해야 할 10대 분쟁 지역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벨기에 본부를 둔 국제위기그룹 ICG는 1일 발표한 2025년 주목해야 할 10가지 분쟁 보고서에서 새해는 한반도에 불안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9.19 남북 군사합의 파기와 북한의 군사적 위협,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심화,
한국 내 정치적 혼란 등을 이 같은 분석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보고서는 또 미국이 한국에 대한 방위 공약을 명확히 하지 않는 것은 김정은을 더욱 대담하게 만들 위험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러시아의 대북 미사일 기술 이전과 북러 관계, 한국의 격변 상황, 트럼프 행정부의 엇갈린 신호에 자극을 받아 북한이 상황을 오판하고 어떤 형태의 도발을 감행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지난해 북한의 대북제재 위반자에 대한 형사 기소를 크게 늘렸습니다. 해외에 있는 제3국 국적자를 체포해 미국으로 데려오고 일부 용의자에겐 거액의 현상금을 거는 등 대북제재 관련 사건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인데 2025년 새해를 맞아 올해 미국 법원에서 다뤄지게 될 북한 관련 사건을 함지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 2024년은 대북제재 위반자들에 대한 미국 법무부의 조치가 유독 눈에 띄는 해였습니다. 연방검찰과 연방수사국 FBI 등이 형사기소와 민사 몰수소송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하며 대북제재 위반 행위에 대해 강한 해결 의지를 보인 것입니다. 특히 지난해 미국 연방검찰이 대북제재 위반을 이유로 기소한 사람만 20여 명에 이르는데 이 중에는 실제 미국으로 신병이 인도되거나 미국에 거주하던 중에 체포된 인물이 적지 않습니다. 지난해 9월 호주에서 미국으로 인도돼 현재 워싱턴 DC 연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진광화도 그중 한 명입니다. 한국어를 구사하는 진광화는 북한이 위조담배를 제조, 판매하는 데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며 북한이 약 7억 달러의 불법 수익을 거두도록 한 혐의로 호주에서 체포돼 미국으로 신병이 인도됐습니다. 은행 사기 공모, 국제긴급경제권한법과 대북제재법 위반, 자금 세탁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진광화는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대 70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 5월엔 북한 정보기술, IT 노동자들이 미국인으로 위장해 해외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도운 용의자가 기소됐는데 이 중에는 베트남과 우크라이나 국적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중국인 웬성화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북한으로 다량의 총기와 탄약 등을 수출한 혐의로 지난달 미 수사당국에 붙들려 현재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작년엔 북한 국적자들도 미국 법무부의 조치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지난달에는 중국과 러시아에서 활동 중인 북한 IT 회사 관계자와 IT 노동자 14명이 7월엔 랜섬웨어로 미국 병원에 사이버 해킹 공격을 가한 북한 해커 림종혁이 기소됐는데 현재 이들에겐 최대 1,000만 달러의 현상금이 내걸렸습니다. 이처럼 대북제재 위반자 등에 대한 기소가 크게 늘어난 것은 그만큼 미국 법무부가 대북제재 집행을 위해 법적 도구를 활용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드러낸 것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미국 법무부의 조치는 형사사건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앞서 미 연방검찰은 지난 10월 북한 해킹 조직 라자루스가 탈취한 267만 달러 이상의 디지털 자산, 비트코인과 테더를 추적해 동결 조치하고 이를 미국 정부 자산으로 귀속시키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사이버 범죄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물론 미국 법원의 소송에도 일절 대응하지 않는 북한은 이 소송도 무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경우 미국 법원은 원고의 주장만을 바탕으로 판결을 내리는 궐석 재판 형태로 해당 자산의 몰수를 명령하게 됩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이 당 전원회의에서 대미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힌 반면 한국에 대해서는 아무런 메시지도 발신하지 않은 데 대해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의 연장선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진보 정부가 들어서도 북한은 대남 적대시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최근 전원회의 연설에서 미국에 대해서는 최강경 대응 전략을 언급하면서도 한국 관련 언급은 미국의 반공 전초기지라고 비하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북한은 지난 2023년 12월 연말 전원회의에서는 남북관계에 대해 적대적 두 국가 관계이며 두 교전국가로 완전히 고착됐다면서 통일은 언제 가도 성사될 수 없다고 밝혔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북한이 지난 연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한국을 겨냥한 별다른 신호를 보내지 않은 것은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The North Korean leader Kim Jong-un has already shifted his country's policy towards South Korea, and he's shifted the issue of North-South relations into a dramatically new direction. So I don't think we should be surprised that the North Korean Workers' Party didn't touch on a topic that
in the minds of the North Korean leadership, a topic that no longer exists. So the issue of North-South relations is just not an issue anymore. It's disappeared as a factor in how North Korea looks at the world. So I don't think we should be surprised that there was no mention of it. 북한이 한국의 정치적 혼란을 관망하기 위해 전원회의에서 한국에 대해 뚜렷한 신호를 보내지 않았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 연구원은 만약 한국에서 진보 정부가 들어선다면 북한에 대한 압박을 줄이고 제재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군사훈련 축소를 옹호할 가능성이 훨씬 높을 것이라면서 북한은 이를 염두에 두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을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I think they're waiting on how the political turmoil in South Korea ends up. So they may just sit back and see this as, more turmoil in South Korea than North Korea ever could have tried through any kind of covert action. 전문가들은 한국에 진보 정부가 들어서도 북한이 먼저 접근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대남 적대시 기조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North Korea was very deliberate in making it clear that their antipathy towards Republic of Korea applies both to conservatives and progressives. So the ideological framework for ignoring South Korea for the near future is pretty solid. That said, Kim may judge that if the progressives come to power, and they come to power with some strong commitment to try to resume some type of dialogue with North Korea, that he may explore what that looks like. 스콧 스나이더 한미경제연구소 소장도 김정은은 정말로 한국이 존재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으며 이를 위해 모든 힘을 쏟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남북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현실이라며 새해 한국 정치가 이러한 현실에 어떻게 적응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한국 전라남도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사고 여객기의 블랙박스 비행 기록 장치가 미국으로 이송돼 분석될 것이라고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들이 1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 국토교통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파손된 비행 기록 장치는 국내에서 자료 추출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돼 미국 교통안전위원회의 협조를 통해 미국 워싱턴으로 옮겨 분석하는 방안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비행기록 장치 분석은 미국 측과 협조해 진행할 예정으로 한국사고조사위원회도 분석에 참여할 것이라고 국토교통부는 전했으며 현재 음성기록 장치와 관련해서는 자료 추출을 마쳤고 1일부터 음성 파일 전환 작업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국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번 사고 사망자 179명의 신원이 모두 파악됐다고 밝혔으며 사고 여객기는 지난달 29일 태국 방콕에서 출발해 전남 무안국제공항에 동체 착륙을 시도하던 중 공항 외벽을 들이받고 폭발해 탑승자 181명 가운데 승무원 2명을 제외한 179명이 사망했습니다. 국제뉴스입니다. 1일 새벽 미국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에서 열린 새해맞이 행사 도중 차량이 군중에게 돌진하고 운전자가 총기를 난사해 10명이 사망하고 최소 35명이 다쳤습니다. 미 연방수사국 FBI와 경찰에 따르면 차량 돌진 후 경찰과 총격전을 벌이던 용의자는 현장에서 사망했으며 이 과정에서 경찰관 2명이 부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올리언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현재 범행 동기를 조사 중인 가운데 매우 의도적인 사건으로 보고 있으며 범인이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공격하려 한 것으로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라토야 캔트렐 뉴올리언스 시장과 FBI는 이번 사건을 테러 행위로 규정하고 폭발물 발견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현장에서 발견된 장치의 폭발 가능성 여부도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사건이 발생한 뉴올리언스 버번 스트리트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새해맞이 행사 장소로 사건 당시 새해를 기념하려는 인파가 몰려 피해가 컸다고 미국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지난 11월 실시된 미국 대통령 선거에 개입을 시도한 혐의로 이란과 러시아의 단체와 개인에 대한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재무부 해외자산 통제실은 지난 12월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란의 혁명수비대 하부 조직인 인지설계 생산센터와 러시아 총정찰국과 연계된 지정학 전문성 센터와 센터 책임자인 발레리 미하일로비치 코로빈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기관과 개인은 지난해 선거 기간 사회 정치적 긴장을 유발하고 미국 유권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려 했다고 재무부는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제재 대상이 된 러시아 단체는 인공지능 AI로 특정 인물의 얼굴 등을 영상에 합성하는 일명 딥페이크를 만들어 유포하고 대선 후보에 대한 허위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를 지원해왔으며 이란은 민주당과 공화당 후보 캠프 관련 인사들에 대한 접근 권한을 확보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브래들리 스미스 재무부 테러 금융정보 담당 차관 대행은 이란과 러시아 정부는 우리의 선거 절차와 제도를 목표로 삼고 표적화된 허위 정보를 통해 미국민을 분열시키려 했다면서 미국은 민주주의를 저해하려는 적들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가 10년 전 기밀 문서를 통해 한국이나 일본과의 전쟁 시 타격할 목표물 160곳을 설정하고 훈련 계획을 수립했었다고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지난 11월 31일 보도를 통해 러시아군에 2013년부터 2014년까지의 기밀 문서를 입수했다며 문서에는 원자력 발전소와 민간 기반 시설 등 일본이나 한국과의 전쟁 가능성에 대비한 세부 타격 목표 목록이 담겼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경우 포항제철소와 부산의 화학공장 등 82개의 타격 목록이 선정됐고 민간 주요 표적은 교량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본은 혼슈와 규슈 섬을 연결하는 간몬 터널과 같은 도로 및 철도 등의 민간 인프라와 도카이 지역의 핵단지 및 연료 정유소 등 13곳이 타격 목표물에 포함되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러시아가 이 문서를 작성한 것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와의 전쟁 발생 시 자국의 동부 국경이 노출돼 미국 자산과 영내 동맹국들의 공격에 취약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경유하는 가스관을 통해 유럽연합 EU 국가들에 공급되던 러시아산 천연가스 송출이 1일부터 중단됐습니다. 게르만 갈루시펜코 우크라이나 에너지 장관은 이날 사회 연결망 서비스를 통한 성명에서 1일부터 러시아 가스 수송을 중단했다면서 이것은 역사적인 사건으로 러시아는 시장을 잃고 재정적 손실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지난 2019년 러시아 국영 에너지 기업 가스프롬과 자국의 우렌고이 가스관 5년 사용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 계약은 지난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불법 침공에도 불구하고 유지돼 왔지만 우크라이나는 지난 11월 31일로 종료된 이 계약을 갱신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슬로바키아와 체코, 헝가리 등 EU 회원국에 대한 러시아산 가스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고 AP와 AFP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러시아는 이 가스 수출로 매년 약 50억 달러의 수입을 올렸으며 우크라이나도 통과 수수료로 약 8억 달러를 버려들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